작은 것을 무시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다른 때보다 더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야곱과 에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 좀 더 행복한 가정, 더 화목한 가정,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가정에 대해서 1년 내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5월 달에 좀 이렇게 몇 번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의 가정에 좀 더 화목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스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들은 일란성 쌍둥이일까요? 이란성 쌍둥이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 찾는다고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묻는 거예요. 일란성일 것 같아요? 이란성일 것 같아요? 이란성. 또 다 이란성. 여러분 대단히 똑똑하시네요. 제 생각도 100% 이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에스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었어요. 반면 야곱은 뽀얗고 매끈한 피부를 가졌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에스는 날쌔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되었어요. 반면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서 보내는데, 그래서 집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스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에스를 더 사랑했어요.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에스는 남성 호르몬이 보통 남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았던 아이, 똑같은 남자아이라도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은 아이가 있고 좀 적은 아이가 있는데, 에스는 좀 더 남성 호르몬이 많았던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야곱은 보통 남자아이들보다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았던 아이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외모 차이만큼이나 확연한 성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야곱을 MBTI 성격 유형으로 보면 야곱은 INTJ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INTJ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가시는 분, 이 I나 N이나 T나 J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시는 분, 예. 내향적이면서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말을 할 때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한편 S는요, ESFP입니다. ESFP. 혹시 ESFP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분? 예. 이게 바로 S예요. 외향적이면서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요시하고 상황에 따라 말과 태도를 바꾸는 융통성과 자율성을 지닌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두 사람은 단 하나도 같은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INTJ, ESFP 하나도 같은 알파벳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 알파벳이 성격 유형인데 완전 다른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의 차이를 호르몬 탓, 유전의 탓, 유전적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후천적이라 하면 양육과 교육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온 배경, 자라온 배경, 성장 배경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S는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기에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닮으려고 했을까요?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죠.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가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누구를 닮으려고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에서와 야곱은 유전적 차이에다가 양육적 차이, 즉 살아온 성장 배경 차이를 더하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둘이 너무 다르고요. 그 성장도 서로 너무 다르게 성장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성격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안 변해요. 예. 우리 아이들 중에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예. 말하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어느 책에 보면 뭐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느 책에 보면 성격은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성격 변한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성격 안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누구 말이 더 맞을까요?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6세가 지나면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6세. 그러니까 뇌를 연구해 보면 그렇답니다. 성격이 형성되는 유아 청소년기가 지나면 성격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16세 이상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라는 물음이 생기겠죠. 16세 이하만 바뀌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친구 중에, 내 아는 사람 중에, 우리 회사 동료 중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던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의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이럴 때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이럴 때는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런 그 삶의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 늘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배워서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바뀐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우리 서영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중학생이 되면서 얘 성격과 삶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이거를 눈치채신 분은 아마 눈치챘을 것 같은데, 초딩 때까지는요,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말이 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중딩이 되면서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말이 많아졌어요. 뭐 얼마 전에도 어디 뭐 서울 대공원 그 걷기대 학교에서 걷기대회를 갔는데 뭐 갔다 오면서 계속 말을 많이 했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서영에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16세가 안 돼서 얘는 아직까지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인데, 이 나이 안에 지금 뭐가 바뀌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6세가 되기 전에 바뀌고 있으니까 단순히 삶의 기술이 늘어나서 지금 저러는 건 아니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에서와 야곱의 성격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팥죽과 장자권을 거래하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저는 16세 이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소년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성격이든 삶의 기술이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나이대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부모가 나서서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이후로 축복권 가로채기 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형제 간의 원수지간이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팥죽과 장자권 사건은 이들의 극명한 성격 차이만 보여주는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변화 기회를 놓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성격 다른 두 형제가 뭐가 중요한디 뭐 이런 것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 차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놓친 사건이라고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팥죽과 장자권 거래 사건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번은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야곱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게 여러 번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야곱다운 행동이고 늘 야곱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야곱이 끓이고 있을 때 이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에서가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막 허기진 채로 이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이 또한 사실 가장 에서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에서예요. 바깥에서 뛰어놀고 외향적이니까 사냥하러 다니고 그냥 막 그렇게 막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노는 이런 모습. 이게 가장 에서다운 모습이에요. 에서는 이제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야, 배가 고파 죽겠다, 야. 그 붉은 죽 나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팥죽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붉은 죽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 오직 바깥에서 뛰어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 그러니까 그 붉은 죽 좀 달라는 거, 팥죽을 붉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판다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러고 있는데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의 말을 끊어서 말했습니다. 야, 나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까지 맏아들의 그 권리 그거 중요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진짜 내게 파는 거지? 맹세하면 줄게. 정말 주도 면밀하죠.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후다닥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나갔어요. 또다시 나가서 놀았겠죠. 에서에게 맏아들의 권리, 즉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에서는 중요한 것과 별것 아닌 것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성격 차이나 생각 차이 그 이상의 사안이에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외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가치관은 다르면 안 되죠. 보편적인 가치관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을 수 있고요, 전통과 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약속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권은 굉장한 특권이고 혜택이고 또 책임감이었어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상속 재산을 2배나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가문의 대표가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에서는 이런 것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직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아이 아닙니까? 둘 다 쌍둥이잖아요. 똑같은 나이예요.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났어요. 몇 시간도 아니죠. 몇 분 차이로 태어났죠. 야곱은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팥죽이 큰 것인가요? 장자권이 큰 것인가요? 누가 봐도 장자권이 더 큰 겁니다.
S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무시했어요. S의 잘못은 큰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S입니다. 팥죽과 장작권 거래 이야기를 S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크고 중요한 것을 무시했다가 낭패를 본 S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야곱,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은 야곱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 큰 것을 얻은 야곱, 이게 우리의 일반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야곱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아주 큰 것을 놓쳤어요. 사실은 우리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큰 것을 놓쳤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이고 착시입니다. 이런 말은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소탐대득이에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장작권이라는 이 단어만 붙잡고 이 말씀을 보는 그런 해석학적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맥락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 사건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장작권 딱 그 하나만 보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장작권을 얻으면 아주 중요한 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는 장작권을 얻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 S가 겪게 될 스몰 트라우마입니다. 스몰 트라우마. 스몰 트라우마란 너무나 미미하고 작아서 그것이 트라우마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안 되는 트라우마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스몰 트라우마 자기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그런 걸 에스가 느꼈는데 그게 무슨 큰 걸 잃은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스에게 스몰 트라우마를 남겼는데요. 에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는데 그때 그것이 트라우마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서로 느끼지도 못하는 스몰 트라우마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몰 트라우마는 쌓이면 빅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몰 트라우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큰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요, 이 스몰 트라우마가 쌓여서 빅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후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 에스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는 그때 갑자기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빅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빅 트라우마는 보통 스몰 트라우마가 쌓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는 어째서 축복권 가로채기를 저번처럼 쿨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장작권을 팔았을 때는 굉장히 쿨했어요. 전혀 마음에 트라우마 이런 거 상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툴툴 들고 그냥 어이 잘 먹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노발대발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을까요? 굉장히 노발대발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어요.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요.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S의 빅 트라우마가 스몰 트라우마가 쌓여서 생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S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S는요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장자권 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S는 이전에 팥죽과 장자권 거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아니라 그게 작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별로 표를 내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은 작은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스몰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난 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굉장히 격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몰 트라우마도 쌓이면 빅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41절을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4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몰 트라우마가 빅 트라우마로 돌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의 감정이 얼마나 돌변했는지 이게 이제 얼마나 빅 트라우마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돌변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는지 아버지의 죽음을 덜먹거립니다. 이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아들이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죽음을 덜먹거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감히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겠다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스몰 트라우마가 빅 트라우마로 바뀌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몰 트라우마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S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야곱은 S가 받은 스몰 트라우마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스몰 트라우마가 쌓이면 빅 트라우마가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몰랐겠죠. 사실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수많은 역경과 시련은 시작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정든 집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러운 타향살이를 20년이나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리브가는 에스의 감정이 몇 달이 지나면 사그라들 거라고 말했죠. 그때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엄마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아니라 20년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서러운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훌쩍 흐르고 나서야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비단 외삼촌 라반뿐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최대의 걸림돌은 라반이 아니라 역시 에서였죠. 야곱은 20년 동안 에스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야복강에서 극적인 하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야곱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스몰 트라우마를 무시했다가
야곱이 받은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몰 트라우마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 누군가에게 스몰 트라우마를 주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누군가로부터 스몰 트라우마를 받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스몰 트라우마를 가볍게 여기고 살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빅 트라우마를 겪은 적은 없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아쉬운 면은, 저는 에스와 이 야곱 이야기에서 제일 아쉬운 면은 사실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팥죽과 장자권 거래가 이루어질 때 부모가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에스는 스몰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 속이고 사기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두 아들 앉혀놓고 큰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동생이 장자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리브가는 그의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속이고 사기치면서까지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죠. 대화를 하지 않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죠. 리브가가 두 아들을 동시에 잃지 않기 위해 야곱을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지만 실은 이때 두 아들은 부모를 온전히 떠나버립니다. 리브가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두 아들이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지만 부모를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리브가와 이삭이 조금만 잘했더라면 그 에스가 받은 스몰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몰 트라우마를 가볍게 여겼다가 한 가정이 불화에 휩싸이고 행복과 화목이 박살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이어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세대가 다 힘들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죠. 특별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사업장에게 이렇게 지원한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막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제일 힘들었어요. 대충 40대와 50대가 가장 고충이 컸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것은 70대와 80대가 많이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고충이 컸던 세대는 40대와 50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현실을 비관하며 가장 많이 자살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십니까? 가게 문을 닫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40대와 50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20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전체 자살자의 반이 20대였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의 반이 20대였다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0대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사회가 20대에게 무시 못할 스몰 트라우마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즉 20대가 가장 스몰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던 거예요. 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캠퍼스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2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문 닫는 가게가 많아서 써주는 데가 없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우니까 아예 인건비 줄인다고 기계로 대체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로 대체된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안 써요.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느니 차라리 군대 가겠다고 해서 군대 가려고 하는데요. 군대 가기가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서로 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우리 20대들 취업의 문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조차 공개 채용, 공채를 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수시 채용을 했던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해고된 이들도 20대였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먹여 살릴 부양가족도 없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해고를 시켰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카드 회사 통계를 보면 20대가 카드를 가장 많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썼다는 겁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카드 긁는 거예요. 돈도 없는 데다가 뭐 방역까지 뭐 코로나 방역까지 뭐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풀고 싶어도 어디 갈 수도 없고 여행도 안 되고, 이런 청년들을 우리는 많이 옆에서 봤지만 무시해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집구석에 처박혀서 외로이 뒹구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20대. 이런 청년들을 보고 있자니 어른들의 눈에 20대가 한심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흔한 알바 자리 하나도 아직 못 구했냐? 뭐 이런 얘기. 새거 씹어 먹을 나이에 뭐라도 하려고 해야지 집구석에서 핸드폰만 뒤다보고 있냐? 뭐 이런 얘기. 알바 하나 못 구하는 건 네가 나약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네 생활하는 꼴 좀 봐.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은 20대를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공감해주지도 않았어요. 어른이나 부모가 이런 말을 20대에게 할 때 이 말이 스몰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무슨 부모가 뭐 자식을 때렸습니까? 뭐 집에서 쫓아냈습니까? 밥을 안 줬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나름대로 뭐 굶어 죽었다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뭐 부모가 때려서 죽었다는 아이 없어요. 그냥 자살을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스몰 트라우마가 왜 무서운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몰 트라우마가 20대를 자살로 몰아간 것을 우리 사회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빅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스몰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쫓겨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쫓겨났는데 가족들이 나에게 스몰 트라우마를 주는 거예요. 어디 나가봐서 좀 알아봐라. 뭐 그렇게 집에서 핸드폰만 뒤다보고 있냐. 이런 트라우마, 이런 상처. 그러니까 살다 보면 회사도 뭐 나올 수도 있고 퇴직할 수도 있고 뭐 쫓겨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런 나에게 가족이 스몰 트라우마를 주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하루에 몇 번도 이야기하고 한다고. 그런데 20대의 입장은 달라요. 말은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우리 사회의 자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나의 말 한마디가 스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의 대화나 작은 다툼이 부모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이 싸우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용돈을 안 줘서 자살합니까? 당신이 먹고 살 만한 걸 준비를 안 해놔서 지금 배가 고파서 어른들이 자살을 하십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누가 모실래를 가지고 싸우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몰 트라우마를 남기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관심 가진다고 말을 한 건데 그 말이 스몰 트라우마. 이런 스몰 트라우마가 쌓이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빅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몰 트라우마를 우리가 주지 않고 또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스몰 트라우마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스몰 트라우마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작은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라도 항상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혹 실수로 스몰 트라우마를 주었거나 받았다면 초기에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기술을 조금 발휘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회생활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소통의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대화의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뭐 성격까지 거창하게 바뀌어지지도 않는 성격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좀 삶의 기술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성격 안 바꿔도 돼요. 조금 대화하는 법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식과의 대화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가요, 우리 애들 3명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애들과 대화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쟤네들이 24시간 365일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있잖아요. 대화하기 어려워요. 자꾸 스몰 트라우마를 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안 하려고 해요. 애써요, 저도. 스몰 트라우마를 주는 잔소리 안 하고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도 양육을 받아서 그렇는지 자꾸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이런 얘기가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대화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근데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고통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 대화.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대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따다닥 해버리고 끝나는 대화. 이거는 대화를 안 한 것보다 더 나빠요. 더 안 좋아요. 더 스몰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안 하는 만도 못해요. 도리어 스몰 트라우마를 줘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요, 큰 거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아우르치 갑시다. 선교 헌금합시다. 기도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 내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것, 세계 선교입니까?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마음이 우울합니까? 괴롭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내 가족에게 내가 했던 말, 또 내가 가족으로부터 들었던 말, 그것 때문에 하루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맨날 회사에서 부딪히는 그 사람, 그 동료 몇몇,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슨 장자권, 축복권 다 좋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마음을 읽어줄 때, 나를 이해해 줄 때, 그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 힘도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하는 나도, 듣는 나도 하루의 시간을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교회 부흥시켜야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는 죽이면서 세계 선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이는 스몰 트라우마를 주면서 교회 부흥시킨다고 전도하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몰 트라우마, 작은 것을 무시하면 생기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빼앗겨요. 내 모든 시간을 빼앗긴다고요. 근심, 염려, 걱정, 기분, 우울함, 그런 거로 다 내 시간을 다 빼앗겨요. 내 인생을 빼앗겨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몰 트라우마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해야 돼요. 내 입의 말을 주님께서 소금 고르듯 고르게 해달라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해 줄 일인데, 저희 교회에 아이를 가진 우리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아빠와 엄마가 될 것인가, 내 지금 어느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잘 자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유전적인 거야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후천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스몰 트라우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고 빅 트라우마가 되기 전에 차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스몰 트라우마를 주었다 할지라도 살리는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